예, 화목한 런치 스탁. 자, 오늘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적 지표를 이제 갖다 대면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생각보다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생각보다 좀 쿨링하는 구간이 좀 빨리 오면서, 근데 이제 간밤에 보면은 약간 좀 FOMC도 다시 한번 더 매파적인 또 가면을 다시 또 쓴 것 같기도 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됐었죠. 근데 컨셉보다 다 잘 나왔고, 포워드에 대한 EPS 전망도 매우 공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 쪽에서 좀 빠져나가는 물량이 있더라 하더라도 다른 여타 지역에서 그 공간은 메꿔줄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의 거래는 좀 기대를 좀 했습니다만, 역시 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 전체가 약간 불스만 마켓에서 조금 좀 냉각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민은 우리나라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상당히 재빠르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 속도를 맞춰줄 건가에 대해서 참 아리송했는데, 이제 좀 상승의 탄력을 좀 갖춰져 갈만 하니까 좀 이런 또 미국 시장을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담감 있는 오늘 하루네요. 자, 오늘 지금 이 녹화는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녹화를 하고 여러분은 이제 목요일 날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오늘 수요일 밤은 좀 엔비디아가 시간에 한 1% 정도 약세 흐름인데 이걸 다 뒤엎고 좀 상승을 더 해서 해줘서 조금 시장이 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산타랠리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런 초석은 지금 좀 11월 중순서부터 닦아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전망 지표를 볼 때 원자재 쪽에서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금리 쪽도 그렇겠지만 원자재, 특히 여기 좀 주변에 뭐 돌잔치에 그 돌반지 하나 못 살 정도로 금 가격이 상당히 센 상황이고, 유가도 뭐 감산에 대한 빔도 좀 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요 수급과 공급에 대한 이런 상황도 점검해 가면서 2024년에 과연 유가 전망은 어떻게 될런지에 제 옆에는 FICC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황병진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부장입니다. 부장이라고 네. 얘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머리가 좀 상당히 귀엽게 네, 좀 바꿔봤습니다. 레고에서 협찬 들어왔나요? 그건 아니고 네, 제 돈으로, 내돈 내산. 나 했습니다. 이 차트 보면서 이 원자재 흐름이 어떻는지 한번 보고 내용을 다시 나눠보죠. 이게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금 가격의 흐름이죠. 그쵸. 차트가 뭔가 좀 이렇게 매물대를 뚫고 가려는 듯한 아주 좋은 형상의 음, 그림이고, 유가는 뭐 기술적 흐름이 뭐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77이라는 77.77이네요. 어쨌든 이때가 좀 위험했었어요. 9월 말. 그쵸. 저희가 올해 4분기 전망 제목이, 음. 바통 터치였어요. 어. 그래서 유가가 배럴당 95달러 선까지 올라갈 거다. 하지만 네. 100달러를 넘지는 않을 거다라는 좀 전망을 했었고요. 어.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유가가 이제 95달러 선, 언저리 또는 90달러 선에서 움직이게 되면 예. 내년도에는 유가가 그래도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좀 봤었는데, 음. 뭐 일단 내년도 저희가 연간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면, 음. 저희 장표를 잠시 봐주시면요. 예. 한 템포 쉬어가기입니다. 어. 그래서 뭐 이 한 템포 쉬어가기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뭐 예. 장기적으로 세상 원자재 시장은 여전히 좀 중요성이 좀 과거보다는 좀 더 높아질 거다라고 보지만, 예. 내년도에는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식시장의 랠리라고 하는 부분이 연준의 긴축이 끝났어. 음. 거의 끝났어.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를 또 한 100bp 정도 내릴 거야라고 하는 기대치를 상당 부분 반영을 하면서 네. 경기 지표들은 여전히 좀 견조하고 기업 실적들은 상당히 좀 그래도 견조하게 나오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려준다? 라는 부분들에 좀 한호하면서 사실상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일부 원자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 금 가격이라든가 또는 구리 가격도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고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눌려왔던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는 이런 주식시장의 랠리와 좀 맞물려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강세를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년도 하반기 또는 하반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불확실성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좀 한 템포 쉬어가기라는 좀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 네.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저희가 내년에 경기가 엄청나게 깨질 거다. 또 이 차트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내년도에 경기가 침체로 갈 거야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는 반면에 네. 내년도에 이 경기가 사실상 둔화되는 부분들이 하드랜딩, 어떻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2020년에 저희가 겪었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와는 다르게 네. 연착륙으로 가는 과정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준다? 이건 상당히 채권도 사실상은 금리가 내려가서 채권 가격들도 올라가긴 했지만 네. 오히려 위험 자산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는 오히려 금리가 빠졌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안 빠졌어요. 맞아요. 위험 자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실질 금리만 빠지면 주식시장에서도 할인율 부담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오르고 채권 가격도 오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네. 저는 내년도에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은 일단 연준의 긴축은 끝났어. 내년도에는 금리를 내릴 거야 라는 거에 이미 베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 정도로 가서 100bp 정도 내려주는 시나리오로 계속 간다라고 보면 뭐 시장이 나쁜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에서 100bp 인하가 아니라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덜 내려줘 버리면 오히려 지금은 5월 또는 6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위험 자산들이 상당히 좋은 현상들이 좀 지속이 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 안 빠지고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정도 수준까지 물가가 안정되는 데는 상당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더 하이어로 가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롱거로 지금 현재 금리를 쭉 유지를 해버리면 내년도에 오히려 노랜딩 시나리오, 경기 나쁘지 않은데 왜 금리 내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오히려 고금리 부담이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될 수 있고 또 뭐 저희 주식 전략에서도 보는 게 내년도에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데 100bp보다 더 가파르게 내려버려. 이거는 연준 판단 자체가 경기에 엄청나게 안 좋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가능성들이 내년도에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너무 단편적으로 금리 인하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아주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미래만 너무 생각하고, 근데 그쵸. 우리 투자라는 활동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오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 2025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좀 천리안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전망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증권사들이 거의 지금 비슷해요. 똑같죠. 상고하죠. 상고하저기 때문에 이게 또 확증되는 어떤 편향되는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의도 시각이 너무 한 방향으로 가면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새로운 또 외생 변수가 툭 나오면 이게 전망이 다 틀려버리는 좀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자료에서 보면 세 번째 챕터에서 구리가 좀 보였거든요. 일단 이 닉네임이 닥터라는 표현도 쓸 정도의 중요한 원자재이기 때문에 일단 구리에 대한 전망을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유가를 점검을 해야 되겠을 것 같아요. 유가는 아무래도 우리 또 CPI도 인플레이션 영향이 많이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구리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저 구리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금 최근에 그런 금리 인상이 끝났어. 또 내년도에는 연준이 사실상은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려준다라고 보면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보면요. 네. 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구리 가격은 지금보다는 좀 상승하는 그리고 강세 사이클이 좀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덜 내릴 가능성 또는 연준이 생각보다 더 가파른 금리 인하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들이 하반기에 좀 단존한다라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구리 가격,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환의 가장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구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낙관론을 가지고 보고 있긴 하지만 내년도 한 해만 보면 좀 상고하자일 것 같다. 주식시장이랑 비슷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뭐 올해 고금리의 부담을 가장 여실하게 반영을 했던 게 뭐 채권 자산뿐만 아니라 뭐 금 가격뿐만 아니라 구리 가격도 상당히 고금리의 부담들을 많이 반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2차 전지 또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시장 침투율에 대한 전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전기차, 태양광, 풍력, ESS가 상당히 좋은 건 맞는데 이 고금리 부담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 또는 사용자들이 이 에너지 전환 쪽으로 가는 그런 속도 자체를 좀 줄이는 것 같다라는 걱정이 나오면서 예. 오른쪽에서 보시는 차트처럼 뭐 리튬 가격도 급락을 했지만 예. 뭐 저희가 3원계 배터리 원료라고 하는 그런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가격도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네. 이게 대부분이 좀 고금리 부담으로 사실상 좀 촉발이 됐다라고 보면 네. 또 다른 요인들이 전 세계 산업금속 또는 구리 소비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도 올해 안 좋았다라고 하는 비관론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 역시 제가 볼 때는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중국 정부가 아무리 부양책을 쓰려고 하더라도 중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6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중국보다 국가 신용 등급이 더 높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5%대 네. 또는 지금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4.4%면 예. 미중 금리 차가 역전되고 그 폭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오른쪽에서 보시는 위안화가 폭락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위안화가 폭락하니까 중국이 사실상은 뭔가 부양책을 쓰더라도 효과가 안 나오고 중국의 구매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산업금속 가격은 아무리 장기 수요 낙관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눌릴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좀 반등할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예. 뭐 올해 5%대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대한 고금리 부담이 그래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서 좀 고금리 부담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 이걸 본격적으로 보면 실제로 올해 중국 비관론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요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 나갈 때마다 이 차트 보여드리면 네. 고객분들이 상당히 좀 놀라시는 차트가 이 왼쪽에서 나오는 중국의 명목 구리 수요 또는 중국 알루미늄 수요 보시면 역대 최대치입니다. 야, 네. 저런 자료는 저 처음 봐요. 네, 저도 요걸 올해 10월달 런던 다녀오면서 좀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했던 차트고 다시 만들어봤던 차트인데 중국이 진짜 이렇게 나빠라고 본다라고 보면 실제 수요가 어땠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 중국 내에서 생산 사실상 늘긴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생산 그리고 플러스 순수입을 사실상 더하면 이게 중국 내에 공급이 되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알려진 재고들 이제 중국 상해 선물 거래소의 재고 변동을 사실상 여기서 가감을 하면 네. 명목 수요를 계산할 수 있는데 구리와 알루미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수요가 좋았다라는 게 나오고 오른쪽 차트 보시면 중국 내에서 생산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 차트로 보이시는 중국의 구리 순수입 또는 알루미늄 순수입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 말은 중국 시장은 상당히 수요가 견조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중국 때문에 구리가 안 좋았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과거 올드 이코노미에 사실상 투입됐던 구리의 소비가 부동산 위기와 맞물리면서 안 좋았어. 또는 위안화 약세와 맞물리면서 안 좋았어로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실제 시장을 보면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는 글로벌 시장은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가격을 봐요. 런던 금속거래소 구리 가격 트렌드를 봐주시면 올해 연초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구리 가격이 9,500달러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부터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선물 시장에서 현물과 3개월 섬도 가격 간의 차이라고 하는 이 차이, 컨텐고냐 백고데이션이냐를 보여주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급 우위 또는 공급 과잉일 때 컨텐고. 네, 원월물 가격이 더 비싼 가격이 나오거든요. 예. 근월물 가격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컨텐고가 상당히 확대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 글로벌 공급 우위네? 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중국을 보면요. 오른쪽 차트입니다. 중국의 현물과 3개월물 가격 간의 스프레드를 보면요. 글로벌 시장과는 완전 다르게 백오데이션이 나오죠. 근월물 가격이 더 비쌉니다. 이게 그 미국 채권 금리랑도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2년물 국채 금리를 봤을 때 이게 가까운 게 2년짜리가 더 높았던 그런 네, 미국은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를 인상하면 미래에는 결국은 수요가 위축되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 10년물 금리가 빠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건데 요거는 전 세계 최대 소비국인 중국과 전 세계 글로벌 수급을 나눠봤을 때 글로벌 수급은 다들 공급 과잉 때문에 구리 가격 빠지고 경기가 나빠요라고 세상 봤었는데 그리고 이 원인을 중국의 부동산 위기 때문이라고 봤었는데 실제로 중국 지표를 봤더니 선물 시장이 백오데이션 상황이 상당히 지속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도 나타나냐라고 하면요. 재고에서도 상당히 여실히 나타납니다.
오른쪽 차트를 특히 오른쪽 상단 차트를 봐주시면요. 글로벌을 대변하는 런던 금속거래소 LME의 구리 재고는 최근까지 증가해 왔어요. 그럼 이거는 구리 재고 증가했으니까 공급 마이너스 수요가 공급이 더 많으니까 재고가 증가했구나라고 해석이 되고 글로벌 가격이 빠지는 게 맞는데 맞아요. 반대로 중국 재고를 봐주시면요. 올해 연초에 리스타킹하면서 증가를 했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소진이 되면서 역대 최소치까지 최저치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네. 또 오른쪽 하단 차트를 봐주시면 런던 금속거래소의 창고는 전 세계에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한국에도 부산, 인천, 광양에 창고들이 있는데 네. 아시아와 미주와 유럽과 중동으로 나눠서 보면요. 아시아 재고는 오히려 최근까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중국 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서 물량을 빼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유럽과 미주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올해 구리 가격이 나빴던 게 중국 부동산 위기 때문에 나빴느냐? 라고 보면 중국은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수요를 보여줬었고 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미국과 유럽 시장이 이 고금리 부담 때문에 원래 하려고 했던 소비를 뒤로 밀어놨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구리 가격도 지금 LME에 상장되어 있죠. LME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구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고금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매매를 하는 어떤 그 투기 세력의 어떤 그 숏 포지션에 대한 어떤 그런 수급적인 이슈도 사실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LME 있겠죠. 선물 시장 내에서 이제 넷쇼 포지션, 순매도 포지셔닝을 구축해 왔고요. 그러니까 저 내용만 보면은 사실은 구리가 그렇게 약세로 갈 이유는 없었었죠. 그렇죠. 근거를 찾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구리 볼 때 항상 50% 이상 소비하는 중국의 수요를 가지고 구리 가격을 많이 보는데 네. 왼쪽 차트 다시 봐주시면 이게 정령구리 프리미엄입니다. 네. 중국이 해외에서 구리를 수입을 할 때 LME 현물 가격 대비 얼마를 더 붙여서 수입을 하느냐인 거거든요. 최근 트렌드 봐주시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영만전망할 당시 한 톤당 $80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뭐 이번 주 초에 나왔던 지표에 따르면 $100까지 올랐어요. 그럼 중국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뭐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 이번 달에 나왔던 중국의 10월 무역 수지 또는 수출입 지표 보면 저희가 중국 수출만 보고 아주 안 좋아요라고 다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수출이 결국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고 결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들이 중국산 안 사주다 보니까 중국 수출이 안 좋았어요라고 해석을 했는데 반대로 올해 수입 지표는 엄청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 말은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봐라 중국 수입 지표가 안 좋다가 최근에 수입 지표가 좋다. 그럼 결국 중국 경기가 일부 개선되는 거 아닌가로 보는 시각도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구리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아연, 다른 금속들도 런던 금속거래소에서는 왼쪽 그림 보시다시피 올해 재고가 증가했지만 나머지 중국 상해 선물 거래소에서는 재고가 상당히 타이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중국 시장은 상당히 타이트한 수급을 보이고 있다. 네.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면 왼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은 통상적으로 상반기 성수기가 들어가기 전인 1월, 2월, 3월은 계절적으로 재고를 비축하는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그럼 중국 재고가 지금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인데 네. 중국 내에서 아무리 생산을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순수입이 늘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은 중국 내의 수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은 1월, 2월, 3월에 재고를 예년 수준 정도로 비축을 하려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수입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게 내년도 상반기일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 상반기까지는 구리 가격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일단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은 좀 있다. 네. 이게 지금 차트에서 보면 이게 여러분 도식화하기 편하게 제가 이제 주봉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됐는데 네. 이게 내년 상반기로 가면은 뭐 전고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상승에 대한 시도는 나올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뭐 지금 저희가 보시는 차트에서는 이제 미국식으로 파운드당 네네네. 뭐 4달러, 뭐 3.8달러 네. 정도 수준인데 네. 결국 이제 런던 금속거래소 또는 국내에서 사실상 유통하는 그런 구리 같은 경우에는 톤당 저희가 가격을 보잖아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톤당 8,400달러, 약 8,500달러에 다시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전고점은 2021년에 기록을 했었던 1,700달러 정도입니다. 1,700. $10,000 선. $10,000.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전망에서는 $10,000 선까지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내년도 상반기까지 톤당 $9,200 정도로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좀 숨고르기를 하다가
다시 2025년에 재상승하는 사이클이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 구리를 좀 더 좋게 보는 이유 또는 2025년 이후에 구리 가격이 다시 $10,000 선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결국은 장기 수요 낙관론은 없어지진 않거든요. 예. 뭐 앞서 보시는 차트처럼 결국은 저희가 지금은 원자재 시장에서 원유를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보지만 네. 결국 2025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계속 구축이 돼야 될 거고 결국은 화석연료는 수요가 언젠가는 피크아웃 하겠지만 이 신재생, 리뉴어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원자재가 가장 많이 쓰일 거냐라고 보면 전기와 관련된 금속들이 가장 많이 쓰일 거다. 그렇게 되면 구리, 알루미늄이 가장 대표적인 금속이 될 거고 2차 전지 원료인 뭐 리튬, 니켈, 코발트 뭐 이런 쪽들이 계속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수요 낙관론이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구리는 전기차라든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2차 전지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것에 비해서 광산 기업들은 고금리 부담 때문에 광산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예. 통상적으로 광산을 디스커버리하는 탐사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상업 생산하는 과정까지는 15.7년이 걸리는데 네.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 뭐 최근에 글로벌 구리 디스커버리 자체가 거의 미미했다라고 보면요. 저희가 미래 신재생으로 간다, 뭐 에너지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낙관론은 시장에서 이미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 구리 광산 투자가 너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상고하저 궤적을 보이면서 조금은 좀 쉬어가는 양상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2025년, 2026년 장기적으로 가면서 빈번하게 공급 과잉이 나올 수 있는 공급 부족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구리를 비롯한 산업금속 섹터가 될 거다라고 봐서 뭐 저희도 $10,000권 구리 가격에 대한 장기 낙관론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글로벌 IB들이 더 낙관적입니다. 뭐 CT라든가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대부분의 글로벌 IB들 또는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기관들은 예. 장기 구리 가격에 대해서는 뭐 최소 $12,000, $15,000까지도 콜하는 그런 기관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구리 저희가 장기적으로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자산이다. 내년도 전망만 보면 상반기 상승, 하반기에는 좀 숨고르기 장세 또는 일부 조정되는 장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좀 조정될 때 장기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좀 네. 저가에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 구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좀 얘기를 나눈 이유는 구리라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 또는 우리 투자자들이 실생활에 피부로 와닿지 않는 개념일 수 있겠으나 이 주식시장 위험자산에서는 이 구리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 좋은 그 시그널 제 키워드가 지금 귀에 좀 방금 박혔는데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유효한 투자 포인트니까 내년만 봤을 때는 상반기에 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위험자산에 대한 교통 정리를 좀 해놓고 좀 조정 받았을 때 또 내후년을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힌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우리 중요 포인트 이제 원유로 가야 돼요. 원유와 네. 금 가격으로 가야 되는데 또 시간 너무 길게 안 할 테니까 요거는 좀 꼭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유와 금 가격에 대한 전망을 깔끔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원유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이번 주말에 있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정책 회의에서 네. 최소한 감산이 내년도로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기조가. 거기다가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는 뭐 추가적인 감산도 할 수 있어까지 반영을 하면서 유가를 단기적으로 다시 또 반등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오펙 플러스 정책 회의가 끝나면 사실상 재료는 좀 소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1분기까지는 유가가 한 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오펙 플러스가 아무리 감산을 연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예. 중요한 거는 수요가 사실상 좋을 때 감산을 해야 공급 부족이 훨씬 더 부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올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 기후와 맞물리면서 결국은 겨울철 기온이 예상보다 좀 따뜻해 버리면 예. 겨울철 수요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돼서 최근에 정제 마진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에너지 기업들이 좀 빠르게 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에너지 기업들, 특히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겨울철 난방 시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을 안 올리다 보니까 당분간은 재고가 일부 증가하면서 1분기까지는 유가가 $70 선 초반까지는 좀 빠질 거다. 거기서 좀 바닥을 다질 거다라고 보는 반면에 예. 저는 2분기부터 재차 유가는 좀 상승을 하면서 올해 만들었던 밴드에서 좀 박스권 트레이딩이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유가 하락 또는 일부 약세 구간을 좀 견뎌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2분기 이후부터 유가가 뭐 다시 $100 위로 올라갈 거라는 전망은 저는 하지는 않고요. 오펙 플러스가 좀 주도하는 석유 시장에서는 시장이 저희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봤던 예. 저유가라고 하는 $50권 유가는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나쁘지 있습니다. 않아요. 근데 너무 레인지를 넓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음. 70에서 100이면 이게 전혀 촘촘한 레인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 유가 네. 보셔도 예. 상반기에 $70, 저희 상반기 $70 락바텀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는 하반기에 유가 오를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유가가 생각보다 거의 3분기 3달 만에 $95까지 찍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전망을 함에 있어서는 밴드는 사실상 좀 저희가 좀 넓게 가져가는데, 저희 뭐 연간 전망 자료 보시면 분기별로 사실상은 밴드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촘촘하게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과거보다 석유 시장은 네. 여기서 유가가 이제 $70권까지 내려와서 뭐 내년에 더 내려갈 거예요. 또는 $70도 깨고 $60, $50 내려갈 거예요라고 그것도 보기에는 위험해.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년도 하반기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리스크 변수들 중에서 연준이 저희가 예상하는 또는 기대하는 수준보다 금리를 더 내린다라고 보면 이거는 경착륙, 하드랜딩인데, 그렇죠. 연준이 저희가 예상하는 그런 것보다 금리를 덜 내릴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내년도 유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유가 밴드만 보면 물가가 엄청나게 튈 가능성은 없는데, 네. 근데 투자 심리상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가 나올 수 있는 게 1분기보다는 2분기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2분기 후반부로 가면서 계속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유가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한 10여 분간 이 산업금속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유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물론 뭐 여름에 7, 8, 9월, 10월까지는 뭐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가 있어서 유가가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구간까지 잠깐 터치하고 내려왔지만, 이렇게 내년 그림을 이렇게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왠지 그 루저들의 반란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못하게 시클리컬들이 좀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좀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금 여전히 지금 수급이 비어 있는 상태고, 뭔가 뭐 중국이 개선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은 있지만, 실제 저런 생각지 못하는 타이트한 수요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위안의 어떤 변칙적인 움직임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너무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으로만 지금 시선이 투자들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성장 섹터, 일본 로봇이라든지 AI도 많은 관심이 있지만, 지금 쩔어있는 루저들도 뭔가 한번 그 동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전 섹터까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플러스 알파로 제가 지금 네. 장표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올해 3분기 대비 4분기에 에너지 섹터가 빠르게 빠져버린 이유가 왼쪽에서 보시는 미국의 정제 마진 또는 아시아의 정제 마진,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빠르게 빠져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4분기 들어와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좀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저희가 3분기 때 유가가 9월 말에 베를랑 $95까지 $100에 육박하는 유가까지 10월 초까지 찍어버리다 보니까 예. 수요가 빠르게 둔화가 돼버렸거든요. 빠르게 둔화가 돼버리고 휘발유 재고가 많네? 라고 하는 부담들 때문에 정제 마진을 빠르게 뺐지만, 최근에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안 올리고 있어요. 가동률을 안 올린다는 말은 원유는 덜 쓰지만 정유 제품 재고가 계속 가파르게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오늘 아침에 나온 미국 석유화폐 재고도 보면 정유 제품 재고가 가파르게 빠지고 있어요. 그럼 이 겨울철 동안 수요가 일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안 올려버리면 정유 제품 재고가 연초되면 엄청나게 타이트해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정제 마진을 다시 또 가파르게 올릴 수 있는 요건들도 내년도 연초에는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유가라고 하는 부분이 과도하게 안 빠질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유가가 오르는 걸 별로 원하지는 않는 국가거든요. 근데 미국이 2022년 러우 전쟁 때 유가가 $140대까지 이제는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했던 게 미국 내에서 산유량을 엄청 늘리기는 어려웠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때 당시라고 하면 당연히 석유 기업들한테 보조금 주고 생산량 더 늘려라고 하면 석유 기업들이 생산량 상당히 많이 늘려서 유가를 $50까지 끌어내릴 수가 있는데, 예.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신재생으로 가다 보니까 에너지 기업들이
뭐 생산량을 장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캐펙스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예. 유일하게 쓸 수 있었던 카드가 전략적 비축유를 엄청나게 방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2022년 4월만 하더라도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6억 배럴 정도 있었었는데 예. 뭐 한 해 동안 미국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방출을 해버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뭐 40년 내 최저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중동 정세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중동 정세 안 좋은데 중동에서 혹시라도 이란이 뭔가 송유관을 터뜨린다라든가 뭐 사우디와 이란이 싸워버린다라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예. 저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있었던 석유 파동도 사실상은 가능성에는 사실상 염두에는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유가가 싸지면 빠른 속도로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 70달러 선, 70달러 아래로 언더슈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이 사줄 거야라고 하는 컨빅션이 70달러 밑으로 유가가 내려가는 거는 내년에도 상당히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금가격도 말씀드릴까요?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금 가격도 궁금해하신 분들. 금 집에 있는 거 좀 있는데 팔아야 되나? 아니면 이제부터 사실상 금 가격은 예. 저는 가스 사이클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 장표를 봐주시면 뭐 금 가격 뭐 방향성을 보면 2020년 초에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었을 때 엄청나게 초저금리를 맞아요. 경험을 하면서 금 가격이 2,000달러 이상까지 올라왔었죠. 예. 뭐 그리고 기금속 가격 전반이 살짝 올라왔다가 2022년부터는 금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는 못해요. 아마 국내에서 원화 베이스로 KRX 금을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그나마 덜 빠지고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가면서 KRX 금은 사실상 좋았던 걸 경험을 하셨을 텐데 예. 뭐 최근까지 금 가격이 고점을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 가격이 이제 상단을 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좀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네. 결국은 2022년 뭐부터 시작을 해서 예. 올해까지는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버리면 대표 안전자산이자 대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입장에서는 명목금리가 오르면 안전자산 수요가 없네가 돼버리기 때문에 금 가격 올라가지는 못해요. 네. 하지만 내년도는 일단은 저희 뭐 금리 전망이라든가 뭐 주식 전망에서도 금리 인하를 사실상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로 가게 되면 뭐 5%대까지 올라갔던 명목금리가 지금은 4.5%도 하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완만하게 빠른 속도는 아니겠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보면 장기적으로 경기가 금리 인하로 가네? 금리 인하로 가면 이제는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사실상은 좀 준비를 하면서 장기 안전자산 수요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연착륙인데 기준금리 인하를 해? 때문에 오히려 명목금리가 빠지는데 이게 실질금리가 빠지면서 금리가 빠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까지 안 왔는데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다시 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매력도 그래서 위험 자산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위험 자산이 올라가더라도 금 가격이 최근처럼 같이 올라가는 양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금은 결국은 금리가 더 이상은 인상 사이클이 아니라 인하 네. 사이클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금 가격의 강세가 시작된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 가격의 상승 강도는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에서 좀 더 클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예. 금과 은 가격 둘 다 지금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업사이드 포텐셜 또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좀 눈에 띄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예. 금은 중에서는 상반기는 은을 보고 있고요. 하반기는 다시 금이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보면 예. 금을 사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예.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을 때 2,000달러대까지 한번 올라왔을 때 저희는 그때 따라서 사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다시 저가 매수 기회가 올 거다라고 봤던 게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이 안전자산 선호 수요 자체가 좀 희석되는 과정에서 금 가격이 최근에 좀 빠졌다 다시 올라오거든요. 예. 그럼 빠졌던 구간에서 다시 사실 기회는 분명히 가지셨다라고 좀 보고 있고 내년도 보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전 고점 또는 사상 최고치가 2,080달러인데요. 상반기까지는 1차적으로 좀 2,080달러를 목표로 하긴 하지만 연말까지 보면 한 2,200달러까지
사상 최고치를 새롭게 써가는 게 좀 금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상반기만 보면 실질금리가 하락하면서 명목금리가 하락하는, 연준이 금리를 연착륙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려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은가격 지금 금보다는 상당히 좀 싸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은가격이 1차적으로 한 $27, 또 장기적으로 보면 한 $30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서, 내년도 원자재 시장 내에서 가장 토픽은 뭐 원유와 구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는 구리, 하반기는 원유로 보고 있긴 하지만, 상반기도 좋고 하반기도 좋은 섹터는 금, 은과 같은 기금속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이제 디지털 고객들 중에 이제 문의 전화서 금 현물 계좌에 관련된 그 매매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황을 좀 여쭤보는데, 이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뭘 느꼈습니까? 지금 이런 조목조목 이런 자산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독립적인 변수로 움직인 것들이 아니라 다 이렇게 얽혀 섞여 있는, 뭔가 잘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잘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흐름도 여러분들은 계속 주목하셔야 되고, 뉴스 플로우들 계속 점검하시고 그래야 합니다. 수요단 또 공급단 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 전망까지도 한번 들어보는 원자재 시장,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황병진 부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화목한 원자스탁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